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자유통일 시뮬레이션, 자유통일 브레인스토밍. 저희가 이렇게 영어로 말하니까 좀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름을 멋있게 바꿨습니다. 자유통일 동상다몽. 같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이것은 헛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뭔가 좀 멋진 꿈일 것입니다. 자유통일 동상다몽, 줄여서 자몽. 오늘 먹으면서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몽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김정은은 중국식 개혁 개방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중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도 좀 기가 죽는 그런 분위기예요. 하지만 디베이트를 위해서 가감하게 반대 의견들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좀 참여하신 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소개를 하지 않고 해요. 새로 오신 분을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여기 제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은 아주 잘생긴 이승민 변호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 변호사님. 영광인데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셔서. 자존감이 좀 처음 듣는 말인가 봐요. 아주 낯설어 하시는데 사실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그 MPK 국제국장으로 처음부터 같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 VON 방송의 기획위원으로 같이 해주시는 우리 이승민 호주 변호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귀한 분이 계세요. 여기 지난주에 오셨던 허광일 위원장님, 허강일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허광일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아시는 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5.18 문제를 다룬 보랏빛 호수, 굉장히 핫한 책인데요. 그 책의 저자이십니다. 선의라는 책도 쓰셨고요. 깜짝 놀랄 정도의 필력을 자랑하시는 우리 이주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잠깐 이분은 소개를 좀 듣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부탁합니다. 예, 2006년 6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직업적인 소설가로 좀 대한민국 우리 문학계에 좀 도전장을 좀 내보고 싶어서 좀 글을 좀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학 특히 소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이런 그 실태를 보고 이게 뭐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소설들 읽어보면 다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들어가 보니까 그 장르, 주제가 우리 그 인간들이 바라는 이런 그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 그다음에 사랑 관계를 많이 읽고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과 그 남북 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좀 이런 쿨한 주제들을 제가 좀 다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시는 분들은 우리 김 박사님 계시고 도 변호사님 계시고 그리고 나무꾼과 선녀의 우리 김 국장님 계시고 늘 애쓰시는 에스라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박 여사님 그리고 그 옆에 윤희원님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기사를 봤을 때 그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 비핵화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하면 북한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체제를 바꾸지 않고도 북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10년, 20년 열심히 일을 했다는 이제 북한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김영한 씨가 김정은의 그 핵 경제 병진 정책이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조선일보를 통해서 냈는데 일단 화두를 꺼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우리 김 박사님이 먼저 발제를 대신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개혁 개방의 지도자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조금 바꾸면 김정은은 북한판 등소평이 될 수 있겠나라는 질문하고 저는 비슷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혁 개방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술적으로 고답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틀, 제도는 그대로 두고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나 시장 경제 요소를 대폭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말로 개념을 정의를 했는데요. 그것의 정책적 측면이 바로 개혁 개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거냐? 저는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또는 하고픈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는 촉진 요인 또는 추동 요인이라고 보고, 또 반대로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는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피 요인 또는 뭐 거부 요인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촉진 요인을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북한 경제가 뭐 밖으로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이라고 해서 자립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북한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외부 지원이나 외부의 수혈이 불가피한데 그것도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고립은 외부에서 북한을 기피하는 측면도 있고, 북한 스스로가 자기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이제 폐쇄 체제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남한에 지금 과거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권이 등장했어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34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 80대 중반까지 산다면 앞으로 50년을 집권해야 돼요. 과연 김정은이 앞으로 50년을 이러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르바초프가 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치를 내걸 때 가장 기본적인 고뇌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였어요. 김정은이 지금 똑같은 고민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혁 개방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거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위기입니다.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장혁 선생도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령 절대주의와 개혁 개방은 양립할 수 없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뭔가 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뭔가 변화를 추구하기는 할 거다. 그러나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제가 이제 하나 개념화를 한다면 아마도 개성공단식이 되지 않을까. 그걸 저는 가두리식 개방이라고 합니다. 가두리식 개방.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일종의 차찬 속의 태풍 같은 것이죠. 그런 류의 개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중국식 개방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아마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소평의 경우에 처음에 선천을 통해서 이 실험을 할 때는 중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영토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실패가 있더라도 중국 체제, 그러니까 정권에 이제 해를 안 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김정은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중국에 비교해서 종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종심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토가 작기 때문에 실패가 와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가두리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딱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수준만 허용한다는 건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6년에 오신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화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변화라는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북한에서는 그 이제 그 뭐 공포 정치, 그다음에 뭐 처형 정치, 뭐 그런 걸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적으로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전에 북한 자국 내에서 경제 파산이라든가 돌아가는 이제 뭐 국가 경제를 운영하려면, 또 국민 이 사회를 원만하게 이제 그 활동이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북한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지금 그 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이제 뭐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이제 그 제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돈이 이거 순환할 수 있겠는가 해서, 김정일이 때와는 달리 김정은이 이제 그 자국 내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개방해가지고 통제하지 마라. 마음껏 이제 그 싸고 팔고 하되,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뭘 그 김정은이가 그 추가했냐면 우리 한국처럼 시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을 한다고 하면 부가세 그러니까 세금을 왕창 때리는 겁니다.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 돈을 착취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뭐 시장을 활짝 열어놨다고 하는데 근데 외국으로 열어놨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예. 장사를 하라 마음껏 하라. 근데 그 장사에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내부 갈등해 가지고 그 말하자면 길지요. 근데 그래서 북한도 이제 심각하게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지 계층이 생긴 겁니다. 장사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 예. 그러면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네, 내부는 내부는 있는 건 네,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전에 이제 자본주의화 된지 오라고. 단지 뭐냐 김정은이가 그 이제 내부적으로 한 소리는 정권과 그다음에 정치 도전하지 마라.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뭐 존엄과 그다음에 이제 김씨 왕조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예, 험담을 하면 가차없이 이제 죽이는 예,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한국경제인가 어제 신문에 보면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 5% 정도에 되는 북한 주민 약 50만 명 정도가 예를 들면 그 미국 달러로 5만 불 정도의 그 인컴,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쩐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쩐주들이 최근에 북한 평양 내에 여명의 거리, 여명 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쇼핑몰인데요. 쇼핑몰을 크게 건설을 해서 거기서 금방 말씀하신 이 시장 경제의 어떠한 그 카피캣이라고 이제 모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가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어떠한 그 신흥 부르주아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부르주아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 내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한국경제가 보도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연 이 현재 체제 북한 내에서 그런 뭐 50만이 됐던 20만이 됐던 그런 체제들이 그 이쪽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제가 있을 때 오기 전에 무역을 했거든요, 중국하고. 그래서 뭐 무역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좀 이상하죠. 정상적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1995년도 이후에 이제 그 김정일이가 아버지 죽으면서 타락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정적으로 아버지가 죽다 보니까 갑자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것도 없고 갑자기 또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그저 징탕뭉탕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맥을 완전히 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 막 그 굶어 죽어가고 그다음 경제가 파산돼가지고 이 시스템 돌아 안 가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있을 때 김정일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외화벌이를 돈이 있어야 되니까 보려고 그렇게 했냐면 각 그러니까 지방이라든가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들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 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무제한 이제 무역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제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육족 자식으로서 이제 뭐 가혹하게 이렇게 그저 탈을 받다가 중국하고 그때 밀무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 많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밀무역을 하다가 2000년도 초반부터 그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식량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물자들을 외상으로 받아가지고 중국이 저하고 북한 시장들이 막 놀아놓고 그다음에 받고 그걸 또 이제 국가에다 얼마만한 이제 몇 프로의 돈을 바쳐라 상납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세금인 셈인가요? 네, 세금이죠. 그럼 김 박사님 워낙에 북한이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소문내지 않았었어요? 세금이라면 용어가 없죠. 예. 단어가 없지. 세금. 그럼 북한은 뭐 먹고 살죠? 전체가 다 세금이었죠 한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다면은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무역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용어 제가 이제 중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계획경제의 반대말을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좋고 지금 북한 내에 있는 것은 그것도 아까 평양이라고 하셨잖아요. 평양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엔 두 개 공화국이 있죠. 평양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있는데 지금 평양에서 일어난 것을 북한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북한의 시장이 생겨서 돌아가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시장 경제도 아니고 시장 경제 요소라고 하는 게 나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비교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주성 선생님 아까 국내에 오셔서 소설
뭐 이렇게 좋은 소설 쓰시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 그 홍명희 저 작가 이제 네네네네. 민꺽정을 쓴 사람 네. 그 사람이 이북- 예 이북에 가서 부주석까지 네네.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쓴 책 저도 읽고 재밌게 봤는데 그럼 북한에서 임꺽정이 책이 읽히나요? 예, 한전이 그 유통됐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그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저항 사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윤색을 할 수도 있고 편집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국민들의 어떤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자학할 수도 아, 있고 그거하고는 예. 거리가 멀죠.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그럼 상당히 사실은 거래의 자유 같은 거를 우리가 연상하거든요. 이동의 자유 같은 거.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저항 의식이나 이런 거 싹 트지 않을까요? 그 북한의 사실 시장 경제 하면 흔히 한국 분들은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이제 잘못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장마당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국가가 장려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재원이 조달되고 거기서 이제 재정이 확충되고 이런 과정의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사실 북한에서 이런 장마당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그 당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개입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생존권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점차적으로 그 생활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제 보니까 자기들이 공들이지 않고도 이제 그 자기들이 성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장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시장이 순식간에 확대돼가지고 이제 국가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화됐는데 왜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 북한의 그 북한 홍명희 선생이 쓴 임꺽정 소설을 보면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홍명희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게 좀 있습니다. 홍명희는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의 총애를 받고 그다음에 그 홍명희 딸도 이제 김일성하고 일단 과거의 내연 관계도 있고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홍명희 선생이 한창 잘 나갈 때는 그 완전히 그 지혜복권처럼 홍명희 선생을 다 치려는 그런 세력이 없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홍명희 선생이 쓴 그 소설의 근거에서 이제 영화도 돌아가신 다음에 임꺽정이라는 영화도 이제 각색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당시로서는 그 사회 왜냐하면 그 대체로 그런 사회 반항 기질을 담은 그 문학 작품은 북한 사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조선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 속에서 최근에 와서 몸에 닿는 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하도 어렵고 이 정권이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사회 저변에서 북한 정권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그 의식이 임꺽정 같은 이런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애국된 이제 그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에 와서는 김정은한테는 큰 화가 되는 것이죠. 역장면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처음에 그 임꺽정이라는 소설이 북한에서 이렇게 장려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프리하게 풀렸을 때는 북한 경제가 그나마 조금 유지됐었고 그리고 이제 불만이 굉장히 낮았을 때 얘기고 굉장히 그 북한 주민들의 그 민심이 동요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북한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임꺽정을 이렇게 제한하고 금기시하는 그런 거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는 지금 이제 그 북한이 독특한 게 막 독재 비판을 하고 그래요. 근데 자신들이 독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막 세습 비판을 하는데 자기들이 세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북한의 어떤 자의식적인 그런 면은 별도로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굶어 죽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장을 개방하고 이런 것이 외부에 보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북한이 정말로 시장 경제가 되려면 기업가 정신, 기업가 그 사유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로 기업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키우고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북한 시장화의 그 역사를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입말로 구어로 장마당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북한 공식 명칭은 농민시장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주곡인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물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농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그럼 팔려면 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농민시장이고 일반적으로 장마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었는데 대하사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 경제가 파탄이 나자 90년대 말하는 거죠. 예, 파탄이 나자 북한이 백성들에게 배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평양하고 고위 이제 공항기구 이런 데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들이 알아 먹고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시대상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2003년도 가면은 공산품과 쌀은 팔 수 없게 된 시장을 그것도 팔 수 있게 허용을 해요. 그걸 여기서는 종합시장이라고 합니다. 종합시장 명칭은 없는 거예요. 성격이 종합시장인 겁니다. 장마당 성격이 장마당 안에 모든 것이 다 거래가 되는 그런 종합시장의 성격이 된 거죠. 거의 그러다가 물품의 제한이 그러다가 없었다 그러죠. 북한이 보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허가권 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공생관계가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럴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만들어주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막 매대라는 걸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세금도 받고. 그때 그 그때가 몇 년도인가? 정부 그게 그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근데 그 장마당이 처음에는 이렇게 제재를 가하다가 정부에서 그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수급이 되는 효과를 보고 각 요소 요지마다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세워줍니다. 그것이 그 숫자가 300개가 정부에서 세워준 그 장마당 숫자라고. 400개가 넘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보호가 되나요? 권력에 의해서? 그게 이제 사실 북한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한보다 어찌 보면 더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도 암암리에 힘이 많이 씁니다. 쓰는 것만 사실인데 이게 북한의 근대에 두 번이 합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있은 그 마지막 그 합의 계획, 이제 그 합의 계획으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제2 도탄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2009년. 예, 2009년 그 11월 달이죠. 11월 1일이죠. 예, 11월. 그때에 이제 보면은 북한에서 기준이 1인당 10만 원 이상을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됩니까? 그때 10만 원이면 북한 돈 너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장독대에다가 이제 돈을 쌓아놓고 쓰는 정도인데, 예, 북한 주민들 속에서 10만 원이 별거 아니네요. 예, 별거 아니죠. 그런데 코를 풀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 뭡니까? 그 정보를 안 고위층이라든가 이쪽 사람들은 다 달러로 다 바꿔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정보를 얻어 듣지 못했거나 고지식해가지고 예하를 가지고 있으면 역적 취급을 당하고 포위령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제 2009년도 12월 달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돈을 자살을 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돈을 강에 뿌리고 불태우고 이래가지고 또 총살 당한 사람들. 왜 총살? 그때 그 사진에 그 돈에 김일성 사진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부자체로 굉장한 저항이니까. 그때 저항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 보위부도 눈에 보이지가 않고 보위부를 그냥 막 죽이고 거의 밀란의 수준이었죠. 학교들 있잖아요. 2009년에 그랬어요. 돈 많은 학교들이 마대로 돈을 막 강에다가 버리고 했을 정도니까 북한 사회의 질적 변화가 언제부터였냐고 한다면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가 잡지 않을까. 1994년에 김일성 사후에 일어났던 대아사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왔는데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합해개혁. 90년대 초에 했던 합해개혁 말고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이제 당국자들하고 공개적으로 싸우고 대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믿을 수 없다. 네. 그 당시에 북한은 안 계셨죠? 2006년에 있었는데 그 전부터 2000년 초반기부터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달러, 그다음에
위안하고. N은 어떻습니까? A는 크게 그 이북에서는 통용이 안 되고 달러하고 이제 제일 많이 통용은 위안화, 중국 돈인데 위안화. 위안.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깔았어요 이렇게 밑에.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디 숨기나요? 아니 뭐 자기만이 아는 뭐 산에다 깔든가 가택 수역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 마늘 마늘 밭에다가 예, 맞습니다. 수십억 그런 사건 도박자들 맞아. 세계 다 똑같네. 북한의 사냐 들에 외화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김정일 때는 그 시장이 너무 이제 확대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조였다가 또 이게 또 조이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니까 다시 열었다가 이거를 몇 번 되풀이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외화도 자유롭게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환수하니까 외화상점이나 외화식당 같은 데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도 조금 장려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돈을 벌어서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뭐 사는 집 같은 데도 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지금 그 김정일 정권하고 김정은 정권이 차이점이라면요. 김정은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사람들한테 많이 자기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이제 풀어줬습니다. 풀어줘 가지고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젊은 지도자가 이 정권을 잡은 게 확실하다 했는데 이제 어느 사건을 기점으로 했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한 3, 4년 전이에요. 3, 4년 전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유엔 제재, 그다음에 그 유엔 제재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김정은을 목재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유엔 제재에는 동참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밀매를 통해서 비늘 주머니로 해서 기름이 넘어가고 물건이 넘어가고 그다음 시간을 통해서 큰 저희 없이 뭐 대형 덤프트럭으로 넘어왔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중국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사뭇 한 개도 이제 세관을 통해서 제대로 못 넘어왔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유엔아가 작년도 최근에 최근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안이 밀수를 단속하기 위해서 군경까지 동원해서 압록강 도망가기 위원을 딱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김정은이 두 손을 쳐주고 나왔는데 북한 쪽에 우리 그런가 중국 단동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람들 속에서 정부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2달만 조이면 김정은 정권이 끝입니다. 이게 한결같은 그들이 의견을 썼습니다. 최근에 그 세대주의를 경계하자는 그런 식의 학습 재강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중국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대 수령들이 중국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근데 그 세대주의라는 게 세대주의라고 돼 있더라고요. 세대주의. 근데 세대주의라는 게 최근에 그럼 새로 만들어낸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김일성 세대 그러니까 3대 수령의 세대에는 정말 조중 관계가 손치 관계로 그렇게 밀접히 형제적 우위를 다졌는데 그 이후에 중국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가지고 선대 수령들이 이루는 업적을 다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어찌 보면 북한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중국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용어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돈을 그러니까 아까 쩐주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뭐 시설물이라든지 뭐 건물 같은 것까지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유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의 김정은의 정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거는 좀 너무 좀 과장된 소리고요. 우선 그 정권이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만 장사도 하고 또 뺏기도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돈 바치라면 바치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김정일 때만 해도 무슨 나라리 풍요 그다음 수정주의 해가지고
뭐 황색바람에 해가지고 장마당을 많이 통제했어요. 이거 장려하면 정권 붕괴되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부르고 그다음에 뭐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또 자유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때 많이 통제했는데 김정은에 들어와 가지고 우선 김정은은 뭐 외국 유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선 또 돈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장마당밖에 없으니까 장사를 마음껏 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돈을 빨아들이라 이걸 이제 많이 내셔가지고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장마당을 너도 나도 보게 하고 거기서 수익금을 갈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마당을 한 거지. 북한에서 절대로 개인들이 사유재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유재산이 없죠. 제가 이제 듣고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더 됐는데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제가 뭐 그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때 어떤 국왕이 있었고 지금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떤 일반 백성들 내지는 뭐 신하들이 있겠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뭐 그 당시에 기업은 없었겠지만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고 뭐 중국에 가서 그 고려 인삼도 팔고 그렇게 해서 또 뭐 거상도 생기고 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되니까 우리가 세국 정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쫄딱 망해서 이제 잡아먹히고 이제 망했는데 좀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시대나 우리 봉건 시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북한에는 경제 활동의 자유가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막 하지만 사실은 그건 불법이에요. 막 다니는 게. 거주진의 자유나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여행의 하는 자유가 건 없습니다. 다만 묵인된 상태고 묵인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언제든지 걷어들일 수 있고. 왜냐하면 인허가권을 지금 당국자하고 결탁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같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도소 담장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우리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 경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한 그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게 아마 특징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그 법 안에서 이렇게 어떤 경제 활동이 다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감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남한도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북한에서 경제 활동 언제 뺏기고 언제 그 제도를 하고 그때 화폐 개혁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 경제라든가 뭐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지금 풀어놓은 것뿐이고 지금 어떤 보장되고 담보되는 경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미 지금 불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뭐 관습법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뭐 어떤 사회 관습상 사람들이 그걸 이제 체험을 하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준 걸 다시 빼앗기에는 일부를 빼앗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그게 바로 화폐 개혁이죠. 그게 국가가 화폐 백성을 상대로 다시 상대로 빼앗아 버린 거죠. 그렇죠. 돈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강탈한 거죠. 그 북한의 이제 개혁 개방에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평양에서 이제 예명거리를 하는데 전주들이 있어가지고 그 뭡니까 큰 거리까지 형성하고 했다는 이거는 자기 장사 능력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전주라면 대처 국가보유보장 그 아들 김원홍이 아들 같은 경우 지하 경제의 총책이다시피 해가지고 막대한 아버지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보면은 북한에서 다들 주요 요직의 자제들이 북한 그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정경유착, 그 완벽한 정경유착. 그렇죠. 정경유착이나 먼저 우리 정정유착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부패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거의 부패가 만연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지방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주다 하게 되게 되면 어쨌든 권력은 없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자기 장사 능력에 따라서 권력을 얻으면서도 직접적인 권력은 아니란 말입니다. 뇌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년 같은 경우도 이제 몇 사람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져가지고 이제 팔고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다반사예요. 국가가 사실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뭐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에 뭐 지금 전주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돈주입니다. 돈주가 일종의 자본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주들을 움직여서 네가 아파트를 짓는데 조금 투자를 하면 나중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간이 뒤에서 보장해 주겠다. 해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치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일부 과거에 없었던 그런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 조금 돌아가서요. 김정은이 개혁 개방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개혁 개방의 조건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자유를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별로 희망이 안 보입니까? 미국이 관여했다고 했을 때. 그게 개혁인데요. 개방하고 개혁은 수레에 두 바퀴잖아요. 개방만 하고 개혁을 안 한다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지금 북한이 22개 개발구, 경제개발구 특구 만들어놨으면 아무도 안 들어갈 거예요. 왜? 개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혁과 개방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북한은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폐쇄체제를 먹고 사는 수령제란 말이죠. 문 열어보면 자기가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는 하겠지만 그게 아주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외부에 관한 이제 투자에 관한 부분이고 만약에 내부적으로요. 네. 그 예를 들면 그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이 싱가포르에 만나서 합의를 보고 김정은이가 핵을 내려놓고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그랜드 마샬 플랜을 돌려갖고 개방 개혁을 하겠다. 제가 궁금한 건 근데 그럴 경우에 북한의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아까 얘기했던 그 뭐 50만 30만들의 전주 신흥 부르주아 조직도 말고요. 저기 핍박받고 굉장히 죽임당하고 그 많은 응어리와 이 울분에 찬 대부분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거를 과연 자체적으로 용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계속 핵을 놓고 잘 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50만의 아까 30만이라고 하는 신흥 부르주아의 일당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더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이제 2,300만의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정은이 집권한 직후에 제가 중국에 국경지역을 갔어요. 북중 국경지역에 가서 북한 그 국경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아주머니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떠냐 궁금한 거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하나예요. 김정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보장해달라. 그게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 그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있을 때도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그 이제 장사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놨는데 그때부터도 뭐 정부 말하자면 이제 뭐 김정일이라든가 그 체제죠. 하겠으면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저 이북이란 나라는 너무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무언가 주도하겠다, 자유, 인권 상식이 없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예. 개념이 없다고. 예, 그래서 먹고 사는데 이건 한 거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북에다 뭐 이제 그 개혁이라든가 어떤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띠게끔 우리가 하려면 외부적인 영향을 자꾸 줘야지 내부에서 뭘 쿠데타 일어나고 무슨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건 정말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난 겨울 동계 올림픽 때부터 쭉 이제 1년에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이렇게 무르익어 갈 때 이런 상황이 북한의 보통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궁금해요.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 막 시작됐을 무렵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중국 통해서 들어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 좋아지면서 오히려 단속이 심해졌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장마당 같은 경우도 딱 허가받은 곳에만 장사를 할 수 있지 시장 입구나 이런 바깥에서는 할 수 없게 오히려 단속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북한은 뭐 단속이라는 건 이미 전에 그건 뭐 보편화 체계가 됐고 거기 또 사람들이 또 뭐 숭하야만 살기 때문에 그 단속이라는 걸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주민들이 괜히 부안해동할까봐 공주에 붕 뜰까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훨씬 더 조이고요. 두 번째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직후에 북한의 관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못 만나 오히려 엄격해졌습니다. 접촉이 일반 뭐 식당 같은 데는 다르게 보이지만
북한의 관료들은 절대 못 만나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 개혁 개방의 주체가 뭐랄까 주도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은이.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 여태까지 저 나라가 다른 나라 같으면 아마 10번도 자빠졌겠죠. 네. 근데 김정은 그 체제가 버틸 수 있는 기본 요소의 하나가 지하 경제.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좀 유저 달러. 제가 직접 그걸 관여해서 아는데 저 나라에서 나오는 그 마약 필품 같은 거, 그다음에 무슨 뭐 모르핀 이런 거 마약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변강으로 그다음에 잠수함들이 대남 연락소라고 그런 말 들어본지 뭔지 알겠는데 그 간첩 훈련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그 경제가 굉장히 악하네요. 말하자면 위조지 위파라든지 비트코인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실은 국제법적인 어떤 그 컨트라밴드죠.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물품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친북적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너무 강력한 적수기 때문에 미국이 체제만 보장해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그 체제만 보장을 해주면 뭐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겠냐. 당당하게. 그건 추격이 전도됐는데요. 미국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북한을 지금 제재합니까? 김정은이 국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김정은을 왜 몽고나 다른 나라는 놔두고 하필 북한을 제재합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체제만 보장해주면은 김정은이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건전한 지도자로 이제 그건 말 안 되는데요. 미국이 언제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북한이 미사일 쏘지 않고 핵무기 안 만드는데 언제 미국이 우리가 북침하겠다고 한 적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반복적.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지만 한 가지는 제 생각이 다 틀리더라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혁 개방이 되고 스위스 치즈를 먹은 네, 그 효과가 좀 나오길 바라는 거죠.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바라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 자체에 예, 모순이야.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김정은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죠? 지금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지금 체제 하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억압이 장기화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할수록 그 사람들 한편으로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억압하면 이 말 자체가 형 모순이 되잖아요. 좀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는데요. 김정은 체제를 말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개혁 개방할 수 있도록 저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 사람은 역사의 범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소. 네.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 정권은 솔직히 말해서 일당 독재도 아니고 수령 1인 지배 체제한 일당 독재예요. 일단 세계 이런 역사가 일종의 종교 시스템이죠.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친북적인 발언 아니 친북 아닌 친북 발언했는데 저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위로 자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존시키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나 우리 남한이나 일부 사람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 체제에서 근 1000여 만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학살됐는데 그 피해자들이 결정할 문제지. 어디 미국이나 우리 여기 남한의 친북 좌익분자들이나 이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벌써 그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만 국제적인 그 관계 속에서 또 해결하는 우리 또 태호 변호사님께 제가 하나 조금 관찰되는 현상 중에는 나도 그 북한이 싫고 김정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토지 공개념은 좋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 문제도 그거 오너십 배제하는 것도 나 생각할 수 있다. 심지어는 삼성 국유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중국식 쪽으로 좀 가면 안 돼?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의식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그 사적 재산권에 대해서 개념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에 해당하는 사적 재산권 차원이 있고 그 가장 저쪽 반대편에 보면 생산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토지 건물 그리고 대규모 기계 설비 이런 것을 개인이 허용하도록 하는 개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그리고 개인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존중하는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리고 그러한 생산 수단을 이용해서 더욱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법치주의가 세 개가 붙었을 때 영미처럼 강력한 그러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경험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희미해지면서 의식적으로 연결성을 제대로 확고히 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 모순되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 경우에는 겨우 생필품에 해당되는 사적 재산권마저도 사실은 불분명하다가 국가가 해주지 못하니까 겨우 이제 알아서 그거 개인이 그 정도 갖도록 하는 그러나 생필품 이상을 넘어서면 언제든지 그것마저 뺏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 수단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소유권이라는 건 뭐 요원한 거죠. 중국조차도 그건 뭐. 근데 지금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다음 주쯤에는 이거 이제 미국 회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다음 주제를 미국 회담 가능할까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그 싱가포르 그 회담이라는 것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안 타는 사람인데 김정은이 거의 뭐 7시간 이상이죠. 싱가포르까지 날아간다는 것이 참 이례적인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뭔가 체제 전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이제 폭탄을 맞고 나서 일본도 나름대로는 어떤 전환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는 그걸 패전 이제 체제라고 하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황의 어떤 신적인 권한과 권력을 제거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금 갖고 있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보장해주는 그 신적인 권력을 제거하고 뭔가 합리적인 그 요소들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람이고 꿈일 뿐이죠. 그건 우리들이 바라는 꿈이고 그 내부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깨끗하게 하룻밤에 없어지고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그게 뭐냐 김정은이로서는 지금 현재 개혁하고 싶죠. 예, 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사람도 뭔가 생각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그 시스템이 된 원인이 뭐냐 개혁만 하면 자기는 분명히 제거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거된다. 네. 운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학자가 김정일하고 사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면 북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정일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럼 나는 김정일이 이렇게 보더니 여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요? 나 맞췄어요. 이게 우린 자꾸 개혁 개방하면 잘 산다는 걸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북한에서 김씨 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개혁 개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책에서 봤는데 김정은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 회담을 하면은 그 고위 관리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측 그 관리가 우리 대한민국 관리한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나 좀 살려달라. 그런 거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소설적 상상력이 좀 풍부한 분이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에 김정은이 오면 미국이 꼭 편하지 않고
미국 외에 뭐 이상한 나라 뭐 제3국이나 뭐 국제 경찰을 표방하면서 반인도 범죄로 제소된 사람이니까 나 체포하겠다 하면은 미국은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쟤들이 하는데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그러면 아주 이상적이죠. 가장 한 큐에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이런 이슈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햇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순이 뭐냐 하면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그 밑바탕이 뭐냐 하면 북한을 염두에 둔다면 거기에 2천만 백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의 안위와 그 사람들의 복리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남북 관계나 과거 정부가 했던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김 씨하고 어떻게 잘 지내느냐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할 때는 그렇게 민주주의 인권을 얘기하다가 왜 북한만 가면 그 얘기가 다 죽어버리냐. 지금 문재인이 딱 가장 큰 이유가 이제 DJ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정치는 뭐냐면 정치적인 자산, 자기 정당, 정권 창출이 목적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이익, 하다못해 노벨상, 하다못해가지고 노벨상 받아서 이름 날리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굉장히 수세에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탈출구를 이용해서 이걸로 탈출구를 쓰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 씨하고 잘 지내서 북한에 혜택이 가면 물론 김 씨 배도 부르지만 인민의 배도 부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난센스거든요. 김 씨 배 부르면 인민들의 독리는 반대로 줄어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체제가 장기화되는 거예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상식인 것처럼 또 그 똑똑한 인간들이 믿어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정부들이 늘 하는 얘기가 왜 북한 인권 얘기를 안 하냐면 남북관계가 우선입니까? 북한 인권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인권이 우선입니다. 남북관계 수단이라고요. 왜 합니까 남북관계를?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변호사님이 지금 새로 만든 이 자료집이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정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는 방식으로 지난 70년 대한민국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자유가 확산되어야 되는데 멈추면 우리 자유도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좀 체험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이 자유가 북한에도 확산돼야 된다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는 거죠? 용기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그 평화를 용기와 지혜로 담보하려는 게 아니라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인류 경험 역사상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평화는 제가 하나 좋은 이야기 들은 게 스위스 사람이 독일 그 나치 때 너희 나라를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겠다 하니까 그게 길 비켜주면 결국 스위스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스위스가 버텼대요.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독일이 하도 강하게 압력을 넣으니까 스위스가 이렇게 했답니다. 너 자꾸 그러면은 터널하고 길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스위스 결국 독일이 이용하려고 했던 건 산악지대를 지름길로 빨리 가는 도로와 터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압박해봐야 다 폭파시키고 나면은 스위스를 통과할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로 덤비니까 독일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용기와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화를 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아주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 개방에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고 기업가 정신이 확대되고 이런 얘기일 텐데 우리가 이런 꿈을 제대로 안 꾸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넘어 돼서 저희가 계속 좀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너무 빨리 시간이 가고 있죠. 다음 주제는 저는 그 북미회담 보다가는 유경식당 12명 얘기가 이거 신박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저는 저 그럼 북미 회담은 또 기회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남아서 그러면 다음 주는 허광일 허광일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그 때문에 또 전화 옵니다. 이 허광일인가? 그 허광일이 여러분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광과 강의 차이. 저희 같은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 출신들은 참 구분이 안 돼요. 이분은 파는 광이고요. 그리고 말이 난 김에 그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그 한국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쓴 사람
그 사람 좀 비난해야 돼요. 우리. 그 사람 이름 뭐예요? 기자예요? 이름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름 나오죠. 최상훈이네요. 예. 저거 최성 기자 아는 굉장히 사람인데.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예, 다음 주 광일이라고 썼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JTBC의 JTBC 대변인과 같은 시각으로. 그런 기사를 썼어요. 제가 이 훌륭한 민변 친구인데요, 문제, 저 친구. 민변 문제하고 그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예, 같아요. 사실은 도태호 변호사님이 요즘에 사실은 상당히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면 기사가 막 나오는. 근데 이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짠하고 드러나게 된 계기가 이 식당 유경식당이죠. 식당 종업원 인권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도태호 변호사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주에 예, 자연스럽게 발제는 도 변호사님께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그 자몽 라디오 자몽의 사실상 그 리더로 계시는 김 박사님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 다음 주에 그 JTBC 기자 한 분 초청하는 건 어떨까요? 외국 보도 쓸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우리 그 지푸라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할까요? JTBC. 이 라디오가 그냥 그대로 나가면은 그게 제일 파급적 효과가 큽니다. 예, 우리 지금 강력한 라디오 자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시 다 꿈꾸는 것이 아름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유통일 시뮬레이션 우리 VON 라디오 두 번째 시간 자유통일 동상다몽 두 번째 시간 아주 근데 마지막에 뭔가 구호 하나 외치면서 어떤 구호로 할까요? 아니, 어떤 구호로? 톤 감각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 변호사님이 시작하시면 우리가 통일 마침 받겠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자유 통일. 수고하셨습니다. 나야말로 북한이 개혁 개방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입니다.